저작권 등록을 하고 나서 이 작품 전체가 이제 내 거구나, 아무도 한 부분이라도 이걸 다 카피할 수 없다, 이건 완전히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또는 이제 등록이 됐구나, 그럼 이 등록증은 법적으로 valid한, 유효한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착각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삼성, 소니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 이름이라서 이 물건이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표라는 개념하고 다르고, 또 하나는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아니면 자동차 신기술이 나는데 어떤 기술의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는 특허,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하죠. 이거하고는 다른, 보통 어떤 작품성, 예술성을 인정받는 새로운 독창적인 표현,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권리, 내가 오늘 그림을 기가 막힌 걸 하나 그렸는데 다른 사람이 막 베껴서 막 갖다 쓴다, 그러지 못하게 막을 권리, 이것을 카피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창성은 어떤 식으로 인정받는 것이냐? 독창적이라는 개념은 그럼 어떤 개념이냐라는 걸 할 때 이제 제가 흔히 많이 드는 사례가 장미 한 송이를 놓고 100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림을 그려봐라 합니다. 그러면 장미를 그린다, 봤던 장미 또는 이것을 그린다는 아이디어는 같지만 100명의 학생이 다 자기의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 100개 나온 그림을 맞춰서 보면 다 다릅니다. 표현이 다른 거죠. 장미는 같지만 그 표현이 얼마나 다르냐에 관한 겁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달라야지 독창적인 겁니까? 장미 그려봐야 그게 그거지, 디테일이야 다를지 몰라도 색다르게 그리지 않는 한 독창성이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그 디펜스 쪽의 변호사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거 장미가 다 장미지, 새로운 것은 없어, 그냥 맨날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농담조로 그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US Copyright Act, 미국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사실은 웬만하면 다 독창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받아쳐서 이렇게 하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웬만하면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직선 하나, 곡선 하나, 또는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이런 건 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독창성이 없습니다. generic shape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저희가 독창적으로 배열한다, 그럼 이 arrangement 자체는 독창성을 인정받는 거죠. 근데 이 사례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직선 하나, 곡선 하나, 그 하나하나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독창성이 인정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arrangement이 독창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내가 저작권 이 그림을 그려서 등록을 하고 났더니 이것은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저작권이 있다 라고 착각을 하시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하지만 이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받았는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해봐야 알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양 하나하나는 안 되지만 어레인지먼트 내가 인정받는 거다, 이런 개념은 보통 이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generic shape는 안 되고, 또 하나는 useful article이라고 합니다. 허리띠의 모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컵의 손잡이의 모양, 이런 것들은 사실은 aesthetic한 미적인 것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functionality, 어떤 사용하기 위해서 기능성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 부분들은 사실은 독창성 인정받기 어렵다. 또 하나의 개념은 요가의 sequence, 이런 식으로, 또는 안무,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우 독창성이 인정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야구를 하는 게임, 요가를 하는 비디오 게임, 또는 골프를 치는 비디오 게임. 골퍼가 치면 그 일정한 자세가 있거든요. 그 자세가 내가 독창적으로 게임 안에서 표현했다라는 게 모션 자체는 사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입었던 옷이 기가 막힌 디자인이었고 준비 자세가 여태까지 없었던 무엇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친다 하는 이 모션 자체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멀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익스프레셔너부터 빼어나기 힘든 것, 골프 치는 자세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새롭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그 모션 자체는 항상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 모션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scenes of fair, 이게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에서 나온 케이스인데, 한 스테이지가 끝나요.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를 가기 위해서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쫙 넘어가는데 그 화살표 모양이 기가 막히게 독창적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화살표 또는 이
이 화살표가 갖는 의미, 이번에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는 게 저는 화살표를 이용했거든요. 이 화살표 모양도 굉장히 특이하고, 근데 그거를 똑같이 다른 게임에서 카피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정받기 어려운 거죠. 아이디어나 어떤 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사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뭐 길게 스테이지 1, 2, 3, 4가 있고 이 안에 굉장히 희한한 것들이 있는데, 골프를 치는 게임이다가 치더라도 모션은 그렇지 몰라도 아까 말한 의상 또는 백그라운드, 이게 뭐 코스가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러면 다 인정받지만, 골프가 치는 모션은 인정 못 받고, 다음 스테이지 가려고 화살표 누를 때 그것도 인정 못 받고, 공을 쳤는데 이 공이 날아가는 이 모습, 이것도 굉장히 띄하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학적으로 공이 항상 날아가는 모션으로 표현하면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날아가는 게 이거는 골프가 아니라 다른 게임인데 공이 굉장히 희한하게 날아간다 그러면서 이게 다른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 딸이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거를 옆에서 보면 이걸 카피라이트라는 측면에서 독창성을 어디는 인정받고 못 받는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 캐릭터가 막 뛰어가는 모습, 그 모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한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걷는 모습이 또 담겨 있거든요. 이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또는 이 안에서 복도를 뛰고 마당으로 나가면 마당에 파운틴이 서 있고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렸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저 파운틴 모양을 굉장히 잘 그렸다, 저거는 독창성 인정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길다란 복도는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 안에서 게임을 하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007빵, 이런 식의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서로 죽이기 게임을 하면서 이게 재밌다 막 하는데, 그러니까 로블록스 게임 업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등록했다, 이건 나의 독창적인 작품이다 할지라도 그 룰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룰이라는 것의 태생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이게 인정받기 어려운 면도 있고, 사실은 그 게임은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어디선가 봤음직한 게임이 이 안에 지금 반영돼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걸 따라한다 했을 때 그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저작권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카피했다. 카피했다라고 하기 전에 저작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카피라이트 오피스에 그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작권 사무소에는 거기에서 뭐 이거는 상표처럼 삼성이라는 이름이 있나? 쳐보고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나와요. 상계. 이런 월딩은 다 가능하지만 이게 아니라 그림인데, 또는 비디오 게임의 뭐 어떤 특별한 모션이고 모양인데 이거는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딱 봤을 때 피카소처럼 이거 내가 봤던 거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이 사람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도장 찍어줍니다. 그럼 일단 등록이 돼버리죠. 그러면 마치 이 전체가 나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저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인 거죠. 현실은 소송을 해보고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베꼈느냐, 그리고 그 베껴진 그 부분이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만 베꼈다, 근데 그 하나가 독창성이 스스로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게 이거죠. 내가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문단을 누가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논문을 썼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 중에 뭐 한 문단인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그 한 문단 안에 이 나만의 라이팅 스타일이 있고, 나만의 분석이 있고, 나만의 아이디어가 이 안에 한 문단 안에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걸 그대로 거의 갖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도 그 한 문단조차도 다른 어디선가 봤던 거를 그냥 후옷한 거다, 그 얘기는 내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걸 갖다 썼다, 그거는 당연히 내가 막을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분석이 그때그때, 이제 한국에서 흔히 그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갖다가 썼는데, 아까 지금 이 사례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 한 문단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쓰는데 그거를 내용을 살짝 바꿉니다. 그 한 문단 안에 상당 부분은 누가 봐도 내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modify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derivative, 그러니까 파생 작품, 이렇게 굳이 번역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생 작품의 유명한 이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영화 이런 데서 나옵니다. 정말 옛날 영화, 뭐 스타스키와 허치 이런 거, 이 유명한 판례에 있었습니다. 이게 딱 봤더니 쇼가 재밌는 거예요. 시즌 1은 끝났는데 시즌 2에 대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작가가. 근데 이 시즌 2 작가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주인공도 같고 기본적인 캐릭터나 포맷은 같은데 스토리가 계속 다르죠. 시즌 1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작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원작자가 그거를 굳이 이건 뭐 채택 안 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시즌 2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요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집어넣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카피했어요.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나한테 배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카피라이트, 저작권이라는 것은 6개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offer to sell,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나눠줄 권리, 또는 reproduce, 똑같은 걸 계속 책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죠. 영화도 계속 뭐 CD 계속 찍어내죠. 그런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생 작품을 만들 권리도 나한테 있는 거. 내가 저작권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나의 파생 작품을 만들 권리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걸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내 거를 변형시킨 거에 불과해. 그럴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도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변형된 작품은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꾸로 추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만든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도 사실은 불법인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상식하고 약간 다른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를 해보면요. 등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US Copyright Office 치시면 그 웹사이트가 나오고 저작권 사무소, 그 저작권 사무소에 가면 이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 어떤 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림, 뭐 디자인, 동영상, 음악, 일렉트로니컬리 다 업로드가 가능하고, 그래서 뭐 폼도 뭐 질문 되게 많이 안 합니다. 뭐 누가 만들었냐, 어떨가 누구고, 또는 오너는 누구고,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제목, 이름은 뭐고, 작품에. 그래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두 가지를 굉장히 항상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첫째로는 author와 owner의 차이입니다. 내가 디자이너라서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등록해요.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회사 사장인데 우리 디자이너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우리 디자이너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author는 이 사람이고 오너는 나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당연히 내 건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work for hire라는 개념인데, 보통의 경우는 일하는 일터에서 나를 위해서 월급 받고 일하는 동안에 만든 작품이면 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직원이 이거는 내 걸로 저작권 인정해 준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또는 말은 딱히 안 했어도 행동이 누가 봐도 아 열심히 잘해봅시다, 뭐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동등하게 같이 일하는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누구 거냐 갖고 싸워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을 만든 이런 회사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음악을 하는데 같이 합니다. 작곡자, 편곡자, 싱어 다 같이 해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이게 누가 뭐 얼마나 갖는 거냐 라는 룰이 굉장히 많은 게 명하지 않거든요. 또는 샤넬이나 프라다 이런 큰 회사에 갔는데 디자이너가 수백 명이 같이 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 거고 내 거고, 네가 만든 거고 내가 만든 거, 불분명한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컨트랙이 그래서 페이퍼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work for hire agre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디자이너로 내가 직원으로 쓰는 거고 당신이 일터에서 만드는 모든 작품은 내 거다 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오너십을 갖고 싶다, 그때는 명확하게 20%는 내 겁니다, 뭐 30%는 내 겁니다 라고 써놓는 게 서로 좋다 이거죠. 아니면 나중에 싸움이 난다 이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새는 회사에서 유튜브 동영상 지금 저 하듯이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언론사에서 했다, 또는 뭐 홍보사에서 했는데 유튜브 비디오를 같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회사 덕분에 회사 걸로 된 건지 아니면 출연자가 잘해서 출연자 덕분에 잘 된 건지, 이게 몇 년 가서 쌓이다 보면 이제 막 뷰어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건 내 건데 사실, 아니 뭐 회사 입장에서는 내 덕에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면 내가 잘했으니까 아닐까, 뭐 이런 싸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미리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상을 하시고 선을 그어서 라이팅으로 써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author라는 것도 물어보고 오너도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저작자, author는 디자이너 이름을 쓰셔야 되고 나는 내 이름을 써야 되는 건가? work for hire의 경우에는 그냥 회사 이름을 저자로 쓰셔도 됩니다, 사실. 요거는 뭐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굳이 뭐 디자이너 이름 따로 쓰고 회사 이름 따로 쓰고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또는 옛날에 내가 발표했던 디자인이에요. 꽃 10송이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송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걸 다시 빼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디리버티브를 만들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너라면. 그거를 응용해서 또 다른 걸 하나 작품을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 공표된 거고 다른 부분들은 새로운 작품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작품이 예전에 퍼블리시 된 거냐 아니냐 라는 걸 물어봅니다. 이 물어보는 전형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사실은 일부분은 예전에 됐었고 일부분은 안 됐었다, 뭐 이런 걸 명확히 사실 써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다 이러면은 이제 불필요하게 나중에 혼란이 옵니다. 더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겁니다. 보통 한 7, 80%
하거든요. 등록비가 온라인으로. 근데 우리는 큰 그 패션 뭐 회사라서 디자인이 뭐 한 달에 100개씩 나옵니다. 이거 뭐 그럼 100개씩 70불씩 내기 시작하면 7,000불씩 12달을 내고 이거 너무 부담됩니다.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룹 레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흔히 많이 예를 드는 게 프라다, 스프링 서머 컬렉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션 쇼도 하고 캐럴로그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캐럴로그 전체를 등록시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안에 옷이 한 100가지 새로 나온 게 있는데 모델들이 입고 찍은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포즈, 모델의 포즈는 인정이 안 될지 모르지만 옷에 들어가 있는 프린트 디자인은 또 인정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어떤 부분은 인정받고 어떤 부분은 인정 안 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룹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룹으로 등록할 때에도 또 그걸 물어봅니다. 예전에 발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면 내가 2020년 이제 가을 겨울 컬렉션 해서 프라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사실은 옛날에 발표했었어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룹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는 one author, one ownership, one publication 이라는 룰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디자이너가 100명인데 100명 이름 다 쓰기 힘들죠. 각자 만들어다 보니까 여러 개 옷이 나온 건데.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work for hire라는 관계가 명확하다면 그냥 회사 이름으로 해서 회사가 하나의 어떠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굉장히 상식에서는 안 맞는, 법에서만 맞는 희한한 테크니컬한 그런 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경우 이해를 못 하셔서 문제를 내가 지금 실수를 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많은 경우 나중에 소송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등록을 잘못했구나.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등록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어떨 때에는 고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상식하고 너무 안 맞는 건데 희한하게도 그 저작권 사무실에서는 그때는 새로 등록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있던 등록을 가지고 소송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등록은 취소되는 거예요. 새 등록해야 돼요. 등록이 취소되면 연방법원에서 저작권 소송을 하려면 등록이 된 상태여야 되는데 등록이 된 줄 알고 들어갔는데 취소돼 버리면 그 케이스 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지금 만든 내 작품 갖고 소송 걸었는데 내가 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등록을 하는 게 그 폼은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쉽습니다. 딱 볼 때 저자가 누굽니까? 오너가 누굽니까?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발표가 된 작품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쉽게 생각하고 상식으로 대답을 하시다 보면 법적으로는 안 맞는, 그래서 허위는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invalid,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등록 잘 해놓고 3년 지나다가 이제 누가 카피를 해서 소송 걸었는데 싸우다가 거꾸로 집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실 때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게 그 변호사한테 최소한 어떤 기본 개념은 좀 배워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까지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독창성을 인정받으면 된다는데 독창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쉬운 듯 했지만 막상 알아보니까 복잡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록도 역시 딱 보면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좀 이해했으면 하고 오늘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어쨌든 작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누군가 내 걸 카피할 겁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소송하는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